책에 쓰여진 대로 공장 알바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알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세상을 글로 쓰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다. 브런치에 작가 신청을 하고 1화 2화를 올렸다. 4월 후 아침부터 핸드폰이 계속 떨기 시작하면서 조회수는 폭발적이었다. 직장인 베스트걸 1등으로 떠있으며 작가로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한 삶에서 뛰쳐나와 용기를 가지자 억울한 일,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서 다른 이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살았으면 한다. 살다 보면 요즘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점점 줄어드는 기회, 일하고 싶어도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내 손으로 직접 돈도 벌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야기, 김로운 작가님의 중년 여성의 품위 있는 알바 생활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직 덜 알려질 수도 있지만 이 책은 브런치 스토리에서 누적 조회수 34만을 달성하고 밀리의 서재 자유연재에서 한 달간 탑10에 머물렀습니다. 저자는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글을 쓰면서 알바 생활을 하게 되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일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50대 중년 여자, 알바를 시작하다. 아이들은 다 커서 집안에 할 일이 없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매일 돈을 써서 놀러 다닐 수도 없고 함께 놀러갈 친구들도 마땅치 않다. 30대 중반 나는 잘나가는 회사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만두었다. 아이가 둘이 있고 너무 어려 계속 일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동안 내가 버는 월급은 고스란히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들어갔다. 베이비시터들은 사정이 자주 생겼고 새로운 시터를 구하면 아이들이 울며 출근하는 내 손을 놓지 않았고 계속 아팠다. 또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만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자 우울해졌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여자였다.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다. 40대 중반 회사를 그만둔 후 집안에서 아이만 보자 사회에서 탈락했다는 패배감이 들며 우울해졌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경력단절 여성이 느끼는 패배감과 우울감 말이다. 30여 년 전 대학교 4학년 때도 이랬다. 깊은 우울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나는 언론사 진출을 준비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는 대학생들의 선망의 직장이었고 우리는 언론고시를 준비해야 했다. 스터디에 참여해 거의 1년을 준비했고 줄줄이 떨어졌다. 7명이 시작한 언론사 스터디는 하나씩 성공에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남자 선배 하나와 내가 남았다. 그해 마지막 언론사는 우리 모두가 선망하던 신문사였고 남자 선배와 나는 필기시험을 함께 보러 갔다. 약 한 달 후 나는 친구를 통해 그 선배가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른 멤버들이 하나씩 합격할 때마다 조금씩 절망하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살이 에일듯 춥던 겨울밤 한강다리를 찾아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한강다리를 걸어 중간에서 다리 아래를 쳐다보자 검은 물이 무섭게 흐르고 있었다. 저 속에 몸을 던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을 졸랐다. 미국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다고 목이 절리는 듯한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웠지만 나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나는 미국 이모네 집으로 가서 그곳 지역 대학 어학원에 다녔다. 영어를 배우러 간다는 목표였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때도 극아이형 성격이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해 영어를 배우지 못했다.
결국 10개월 만에 집안에 큰일이 생겨 돌아왔다. 서울 자취방에 있으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우울감에 허덕거렸다. 학교 다닐 때 서서히 활성화된 인터넷으로 대학교 취업 게시판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하고 대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 떨어졌다. 남자 선배들은 여러 개 회사를 지원해 합격 통지를 받은 후 하나를 골라가던 시절이었다. 나는 여자여서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게시판에 올라온 회사 중 듣도 보도 못한 영문 잡지사에 지원했다. 50대인 나도 적은 돈이나마 벌고 싶었다. 돈을 벌며 패배감과 우울감을 벗어나고 싶었다. 아직 뭔가를 할 체력은 충분하고 노후 준비도 생각났다. 그래서 생각하다 알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알바를 중개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들여다보니 대형 물류센터 알바 여러 개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다른 건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50대 여자로 회원가입해서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알바는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는 자리였다. 나는 망설였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 돌봄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식당 알바도 여러 개 보였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여 년 집안일을 했는데 또 비슷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려 몇몇 콜센터 구인 광고를 찾아냈다. 월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매일 출근을 해야 했고 하루 종일 전화 응대를 해야 했다. 지역 기반 물물 판매 앱에서도 알바 자리가 올라온다는 생각이 났다. 얼른 들어가 검색어에 알바를 넣으니 진짜 몇 개가 떴다. 대부분이 작은 공장 포장 알바였다. 하루에 8시간 근무에 일당 10만원이라는 돈도 나쁘지 않았다. 일 소개에 어렵지 않은 포장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알아보겠다는 심정으로 공장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이는 공장이 아니라 인력 알선업체였다. 공장을 봐라. 이건 찌질하고 구질구질한 일자리이다. 나는 콜센터 자리와 저울질을 시작했다. 콜센터라면 사무직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무직 일을 해서 공장 알바 같은 육체노동을 비하하는 마음이 있었다. 공장 알바 다닌다고 남들이 비웃을까 걱정이 되었다. 통화에서 정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력 알선 업체 직원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하는 날에만 일할 수 있으며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진짜 고민했다. 그러나 콜센터에 하루 종일 앉아 전화를 받으며 뱃살이 느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육체 노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서럽다. 며칠 후 김상무에게 알바 신청을 하며 그곳 앨범 공장에 가면 되냐고 묻자 다른 앨범 포장 공장으로 가라고 권했다. 출근하자 공장 앞 공터에는 20여 대의 자동차가 주차해 있고 그중 몇 대는 외제차였다. 30여 명의 알바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그중 몇몇이 창고 안 컨베이어 벨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문으로 들어가자 맞이한 사람은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왕언니였다. 여유 있어 보이는 옷차림에 작업용 앞치마를 하고 있었다. 여기 처음 왔어요 묻더니 나를 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때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몰랐다. 내게 출근부를 내밀며 서명하라고 하고 가방을 넣어두는 사물함을 알려주었다.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작업장으로 돌아가자 벌써 커다란 작업대 뒤에는 알바들이 둘러앉아 포장 박스를 접고 있었다. 그런데 알바들이 빼곡히 앉아 자리가 없었다. 내가 머뭇거리자 왕언니가 의자를 찾아 가져와 앉으라고 했다. 얼른 의자를 찾아 방안을 돌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다. 겨우 구석에서 휘청거리는 학습용 의자를 찾아내 왕언니가 있는 작업대에 빈틈을 찾아 앉았다. 의자가 기울어져 몸이 휘청하자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왕언니가 좀 가르쳐줘 말하자 왕언니 옆자리에 앉은 언니가 오더니 내게 포장지 접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봐요.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한눈에 익히기는 조금 버거웠다. 나는 포장지를 접다 버벅거렸다. 그러자 시녀 언니가 바로 잔소리를 했다. 어머, 이 언니 너무 못한다. 이렇게 하라니까. 이것도 못해요? 마음을 졸이며 겨우 따라했다. 그런데 왕언니가 보더니 10분도 되지 않아 말했다. 새로운 언니 너무 못한다. 안 되겠다. 가서 포장지나 날라요.
작업대 옆에는 CD박스를 만드는 포장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남자 알바들이 나르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포장지를 날랐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 나쁘지 않았다. 오전 내내 포장지를 계속 날랐다. 허리와 다리가 아팠지만 처음 알바 온 사람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일했다. 허리가 많이 아파질 무렵 갑자기 작업대 언니들이 일제히 일어서더니 구석에 있는 빈 작업대로 몰려갔다. 일부는 작업대 위에 깨끗한 종이를 깔고 일부는 출입문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들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작업대 위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 점심시간임을 깨달았다. 식사용 작업대로 가니 주변을 둘러싼 30여 개의 의자에는 이미 핸드폰이나 텀블러가 놓여 있었다. 주인이 있는 자리란 뜻이다. 뷔페식 점심을 널어놓은 언니들은 식판에 음식들을 담은 후 의자에 앉기 시작했다. 스티로폼에 담긴 반찬들은 제육볶음 등 나름 풍성하고 맛나 보였다. 하지만 내가 식사용 작업대로 갔을 때는 모든 의자가 차 있었다. 당황스러웠다. 자리가 없다고 하자 왕언니가 의자를 찾아와 앉으라고 했다. 나는 급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의자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대로 식사 작업대로 돌아와야 했다. 뷔페식 반찬통에 남아있는 반찬이 거의 없어졌다. 김치와 멸치만 조금 남아있었다. 다른 알바들은 자리에 앉아 제육볶음 맛있다, 오늘 밥 잘 됐네 얘기하며 맛있게 먹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식판에 밥과 김치만 넣고 서서 먹기 시작했다. 한마디 말 거는 사람 없이 다들 못 본 채 했다. 눈물이 나고 서러웠다. 왜 왕언니들은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걸까? 나한테 점심시간을 가르쳐 주는 게 뭐가 그리 힘든 일일까? 왜 나한테 의자 하나쯤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가? 그때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이면 눈물이 났다.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식당은 점심시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나는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나처럼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없었다. 사무실 안에서는 K가정이 주도하여 나는 계속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고 아무도 나와 같이 밥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눈물을 훔치며 밥을 먹은 다음 날부터 나는 점심시간을 피해 30분쯤 늦게 식당으로 갔다. 아니면 분주한 식당가를 피해 멀리 걸어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혼자 서러움을 먹으며 생각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무시하며 투명인간 취급할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마음이 지옥 같았다. 50대 공장에서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다. 왜 왕언니들은 나에게 못되게 구는 걸까? 나한테 점심시간을 가르쳐 주는 게 뭐가 힘든 일일까? 왜 나한테 의자 하나쯤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건가? 20대 때와 똑같이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었다. 힘이 있는 노동. 다른 창고에 일을 나가게 되었다. 출근하니 30명 정도의 김상무 알바들이 얼거렸다. 쾌적하고 깨끗한 근무 환경, 쉬운 일이었다. 자주 보던 20대 여자 알바들도 많이 나와 있었다. 여러 의류 포장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었다. 나는 항상 이 친구들에게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카페 같은 곳으로 알바를 나갈 수 있음에도 공장으로 나온 그녀들은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는 친구들이다. 이날 나는 알바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드디어 김상무를 처음 보게 되었다. 한 주에 3차례 이상 문자나 통화를 하는 끈끈하고 질척한 사이인데 말이다. 그렇잖아도 점심 식사 때 몇몇 언니들이 오늘 아침 김상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퇴근할 때 커다란 승합차가 도착하고 언니들이 운전하는 누군가에게 인사하며 올랐다. 함께 퇴근하던 언니가 운전하는 사람이 김상무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당장 달려갔다. 배 나오고 머리가 반짝이는 수더분한 중년 남성이었다. 제가 김로운이에요. 라고 인사를 하자 김상무는 반갑게 받아주었다. 나는 이곳에서 품위 있는 중년들을 많이 만났다. 비록 까닭이 같은 막노동을 할지라도 서로 배려하고 돕는 우아한 마음을 가진 언니 오빠들 말이다. 10대의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격심한 경쟁의 연속이었다. 경쟁에 영혼이 갈리며 나는 마모되어 갔다.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남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부러워하는 걸 삶의 원동력이라고 삼아야 했을까?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나는 배웠다. 그래서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고 목표를 이뤘다. 그러나 그건 나의 목표가 아니었다. 남들이 제시한 목표였다.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공부만 잘한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예시이다. 자기 힘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 보여주는 케이스이다. 30대와 40대를 지나면서 내게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좋은 회사, 높은 연봉이 아니더라도 행복해지는 길은 많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보람이 행복한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성공하는 건 애당초 내 선택지였고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다. 알바가 그들의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다. 아이들이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장하며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자신의 꿈에 도전해 실패하더라도 탓하지 않을 것이다. 무릎 꿇고 자기 방에 갇혀 있지 않으면 된다. 세상에 나가 알바를 지지대 삼아 돈을 벌며 혼돈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면 된다. 40대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을 때 패배감을 느끼며 우울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바를 하며 패배감과 우울감을 벗어내고 사는 맛을 느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떠들고 부대끼며 즐겁다. 중년의 삶이 훨씬 살만해졌다. 중년들이여, 그리고 20대들이여, 알바의 세계로 나아가자.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시키는 배달 물건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 특히 중년 여성들의 노력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일이 힘들어도 품위를 잃지 않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찾은 것입니다. 책에는 공장 생활과 20대 회사에서 작가가 겪은 어려움과 억울함, 절망과 포기, 그리고 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지혜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에세이 장르를 접하면서 이러한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은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북토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우울감을 떨치고 자존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